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역시 검찰 없애길 잘했다입니다. 항소 포기가 잘한 결정이냐 아니냐는 여러 가지로 따져볼 부분이 많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행태 참 추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정치검사들이라고 부를 때는 검사 짓을 발판 삼아서 정계에 나가려고 하는 자들만을 일컫는 게 아니고 검사를 하면서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면서 자신의 안위를 꾀하는 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문정 검사장이 일갈했듯이 정말 자신이 항소가 옳다고 생각했으면 징계를 각오하고서라도 항소장을 냈으면 될 일입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했으면 내가 결정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눈치만 보고 정치권에 먹잇감을 던져주고 무엇을 노렸는지 알 것 같습니다만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수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수사팀은 또 왜 바뀌었는지부터 싹 다 한번 털고 갔으면 합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여러분. 아까 사과 제가 정말 자랑 많이 했는데 정말 드시면 맛있습니다. 아주 전국에서 가장 좋은 사과를 가장 좋은 가격으로 준비한 거니까요. 좋은 것은 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보시니까 이번에 정어리머리 준비한 햇부사 사과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과 인터넷으로 주문하기 좀 힘들어 하신 분들은요. 전화로 주문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게 하실 수 있죠. 1551-3158 1551-3158로 주문하시면 정어리몰에서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혹시 너무 먹고 싶은데 나 인터넷 이걸로 할 줄 몰라 그러시는 분들은 한번 가서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향님 산지에 가서 사과 3kg 3만 원 줬어요. 5kg 39,900원 진짜 싼 겁니다. 예, 그리고 맛이 정말 좋더라니까요. 맛있게 드시고요. 나경숙님 광어회 두툼하면서 엄청 맛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감탄하면서 먹었습니다. 대불린 혜영님 아까 광어회 맛있게 드시고 또 주문한다고 그러셨는데 소주 한 박스 샀다니까요. 광어회 먹으려고. 잘하셨습니다. 이럴 때 맛있는 광어회 맛있게 드시고 또 사과도 드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정어리머리 좋은 제품 여러분께 계속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배경은 저걸 대봉시라고 그러나요? 예, 아주 감이 탐스럽게 매달려 있는데요. 감나무를 배경으로 김포시 양촌면 성모리 마을 풍경입니다. 김명선님께서 이메일로 보내주셨는데 김명선님 감사합니다. 오늘 양촌면, 저 양촌면이 전원일기에 나오는 그 마을을 우리가 양촌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양촌면 성모리인데요. 예,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그 밑에 사과가 이 사과는 실물이고 뒤에는 사진입니다.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주 CBS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포소장 통화해 봤어요? 네, 통화했습니다. 아유, 오. 대단하다. 네. 어떻게 통화가 됐어요? 그날 바로 했어요. 그냥 네. 가서. 와. 뭐라고 그러던가요? 일단 그 본인은 그 두 가지인데 그날 김규현 변호사를 그 국회 앞에 수소 충전 그 하는 곳 네, 주차장이 있어요. 그쪽 앞에서 본인 이제 경비를 서고 있었는데 김규현 변호사를 만난 건 같다. 일단 그렇게 얘기했고 뭐 핵심은 이제 두 번째는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김 변호사 이제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막으면 안 된다. 계엄 지금 일어났는데 시민들 막으면 안 된다. 지금 당신이 내란에 동조하는 겁니까? 하니까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김기현 변호사의 얘기죠. 증언이고 예.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김 변호사 또 통화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변호사는 그 당시에 그때 이제 거기가 8기동단장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대화를 하다가 6기동단장인지 알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찾아냈대요. 그래서 김 변호사는 지금 이제 어제부로 김한기 서장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지금 김기현 변호사를 고소를 했어요. 김한기 서장이. 네. 예. 그러니까 김 변호사는 그럼 일단 그걸 받고 수사를 받고 예. 나는 무고죄로 같이 걸겠다. 고소하겠다. 네, 현재 그렇게 상태가 끝났습니다. 그런 것은 증거가 좀 남아 있으면 확실하게 확인하기가 쉬운데 어떻게 될까요, 신인기 대표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당시에 좀 매우 이렇게 좀 그 군과 경찰 또 많은 시민들 나와서 그때 뭐 촬영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뭐 어디엔가 증거가 있다 그러면은 쉽게 해결이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증거가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런 명예훼손 들어오면은 그냥 다 이거는 뭐 사실은 그 무혐의로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그 마포 서장이 이제 본인의 뭐랄까요 좀 알리바이 내지는 뭐 결백함을 좀 증명하고자 그런 고소고발을 하는 것 같은데 전 좀 매우 무리한 처사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현 변호사가 안 들은 걸 들었다고 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럴 그 이유가 상황에서 그걸 지어낼 그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사실은 예. 그런 워딩을 듣기 전에 딱 지목해서 할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어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거고 역으로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더 잘 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변호사 옆에 증인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함께 목격자들이 있었던 있었을 사람들이 거고. 증언할 거고. 예. 근데 김 변호사 말은 그거예요. 자기가 추정컨대 본인도 검사 출신이니까 이 사람의 김한기 서장의 베스트 전략은 아예 안 만났다고 라고 하는 게 김기현 변호사를 만난 적이 없다? 네, 그러면 완벽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일단 만난 건 사실이라고 그날 처음에 초창기에 검찰의 그 수사를 받을 때 이제 만난 건 사실이라고 실토를 했기 때문에 만났는데 내란에 저도 동조하겠습니다. 이 말을 안 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조금 상황이. 일단 만난 건 사실이고 나머지는 이제 두 대질신문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게 그런 말을 안 했으면 김기현 변호사가 뭘 그걸 그 사람 당신은 누구냐 뭐냐 직책을 밝혀라 그렇게 얘기할 일도 없는 것이고 네. 아무튼 또 우리 이정주 기자님이 현장에 바로바로 이렇게 취재를 해서 네. 들려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아유, 어떻게 네. 되는가 지켜봅시다. 제가 또 취재해 오겠습니다. 오늘 검찰의 항소 포기 관련돼서 좀 깊이 다뤄볼 생각입니다만 그 전에 속보가 몇 개 들어옵니다. 오늘 아침에 황교안 자택에서 체포가 됐다라고 하는 속보가 떴습니다. 그동안에 황교안 체포영장 집행 2번인가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죠. 문 걸어 잠그고 버티고 그랬는데 특검이 오늘 오전 7시에 집행에 나서가지고 영장 집행에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2번이나 버티고 그랬는데 오늘 어떻게 문을 열어줬을까요?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으로 들어간 걸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좀 의도적으로 그 문을 열고 갔을 거라고 저는 추정하고요. 지금 보도는 안 나오지만 왜냐하면 지금 몇 차례 집행에 실패를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공권력이 무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버티고 문 안 열어주고 하면 왜냐하면 왜 내란 선동 혐의를 받냐? 본인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계엄의 불법 계엄의 내란의 국면에서 우원식을 체포해라, 한동훈을 체포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전선동을 했던 거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될지를 보는 그 과정에서 초입부터 막아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3번째인데 만약에 이번에도 문을 안 열고 안에서 버틴다 그러면 이렇게 열쇠 하는데 불러가지고 따고 들어가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보통의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다 문 따고 들어가서 이제 잡아 나오는 게 통상적인 버틴다고 해도 그렇죠. 버티면 문 따고 들어가죠. 예. 그 자체는 이제 공무 집행의 연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그 내란과 관련된 선전선동죄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정치인들까지 합세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무질서한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지경까지 온 거거든요. 최근에도 뭐 현수막 같은 거 붙이고 또 그 온라인상에서도 이 내란을 동조하고 옹호하는 발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전 내란 선전선동죄로 저는 반드시 명백하게 책임을 물어야 전 이 부분도 좀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래서 이번에 그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은 좀 매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차피 체포될 것 같고 문이라도 살리자. 그래서 문을 열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황교안이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 선전 선동입니다. 그동안에 황교안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도 체포하라. 이렇게 썼지요. 황교안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참 궁금해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는데 부정선거 망령에 사로잡힌 뒤로는 완전히 얘가 좀 이상해져 버렸지요. 대통령 후보로도 나섰는데 거기에서도 뭐 부정선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지금은 부정선거에 아주 올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당도 만들었죠. 황교안의 발언 한번 들어보죠. 이것은 빳빳한 투표지입니다. 투표를 할 때는 우리 접어서 투표를 하죠. 빳빳한 투표지가 재검표할 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배춧잎 투표지입니다. 이것은 붙였다가 떼어도 표시가 전혀 나지 않는 엉터리 봉인지입니다. 이것 말고도 부정선거의 증거는 정말 쌓여 있습니다. 송 후보께서는 이런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본 12.3 계엄 사태의 주 목적이 부정선거에 대한 척결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되셨고 탄핵됨으로써 부정선거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 우대 정책을 합리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약 200만 명의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중국 동포는 70만 명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 동포는 함께 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차별과 편견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됩니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송진호 후보 참 우리가 좀 누구지 했는데 아무튼 무소속으로 출마했지요. 저 송진호 후보 우리가 그동안 이름 듣지도 못했던 그런 후보한테까지 참 작살나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 황교안은 저렇게 부정선거, 중국인 혐오 이런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건지 뭘 노리는 건지. 신인규 대표님 왜 그러는 걸까요? 그 황교안이라는 인물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공안검사 출신으로 굉장히 잘 나갔던 이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 이제 본인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인사에서 물 먹었다라고 했다가 이명박 정권 때 검사장 승진을 시켜주고 고검장까지 승진을 아주 그 고속으로 시켜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박근혜 정권 때 법무부 장관 또 어떻게 해서 총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이제 파면당하고 나서 박근혜 탄핵 이후에 이제 권한 대행까지 한 건데 먼저 말씀드리자는 것은 그 깜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분의 특이한 이력이 그 전도사로도 그 자격을 취득을 해서 예. 기독교랑 굉장히 깊게 그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광훈이라고 하는 이 한기총 회장직을 지냈던 그 이상한 목사를 최초로 이 제도권에 좀 등장시킨 사람이 황교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독교의 그 근본주의적인 굉장히 그 선악구조에 기반한 그 이론 속에서 그동안에 저는 이 지금 황교안이 이 정치를 선악구조로 이해를 해오고 있다. 그러면서 본인이 총선까지 지휘를 하면서 패배를 했는데 그때 당시 그 황교안이 지휘했던 국민의힘 그때 미래통합당이죠. 103석밖에 못했는데 그 패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이것이 지금 이 부정선거론 내지는 이 공산주의와 대척점에서 본인이 싸우겠다라는 이런 투사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지금까지 한국 정치를 교란하고 망가뜨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저게 이제 교정이 안 되는 지경까지 가버린 거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황교안이 했던 걸 보면요. 비상계엄 선포된 날 그때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어요. 비상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나라 망가뜨린 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강력히 대처하십시오. 강력히 수사하십시오.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십시오. 마치 황교안이 윤석열하고 짜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전선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한동훈도 체포하라.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렇게 앞장섰다가 이제 압수수색 하니까 그때는요. 자기 집 주소를 페이스북에다가 딱 올립니다. 경찰이 불법 체포하려고 한다. 진실의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집 주소를 딱 이렇게 올렸는데 뭡니까? 와서 막아달라는 겁니까? 이 당이 무슨 당인가 했더니 자유와 혁신당이군요. 아예 뭐 부정선거당이라고 하지 그랬을까요? 예. 지금 나오는 장면 보십시오. 완전히 이상해요. 아까 그 송진호인가 하는 후보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나마 송진호 씨가 뭐 좀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이 양반도 좀 이상하죠. 이정주 기자님, 네. 이때 당시에 뭐 전과 17범인가 되고 그랬어요. 네, 그 사기, 상해, 뭐 폭행, 재무손괴 뭐 이런 걸로 17범이었는데 8월 말에 이분이 사기죄로 구속됐어요. 아, 이번에. 네, 8월 말에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본인이 이제 본인 범죄 알린 거죠. 그 2020년에 그 캄보디아에 미라클 시티 짓겠다면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았는데 이게 이제 테마파크, 뭐 산업단지 모겠다는데 여기서 미라클 코인이라고 뭐 가상화폐 사용하면 또 200배의 수익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다 사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뭐 우리가 출마는 자유잖아요. 돈 내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출마하고 그러는 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사업성 이름 알림. 돈 때문에? 명함용이에요. 아, 한번 출마 그러니까 이력을. 지금 캄보디아에 무슨 사업한다고 네.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외국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할 때 아, 영문으로 나가 몇 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였다. 이거를 딱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야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사람이 여기 와서 사업을 한다고 이런 차원에서 출마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탁금 5억 투자해서 본인 그러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훨씬 더 빼먹겠다는. 5억 가지고 투자하고 그 타이틀 다 알고 사업할 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도모하는 거죠. 출마한 건 사실이니까요. 자, 이제 황교안 내란 선전선동으로 체포가 됐으니까 특검이 오늘 바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겠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이건 영장 청구 사안이 충분히 되고도 그렇죠. 남죠. 왜냐하면 이렇게 공권력에 저항을 했잖아요. 그러면 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하고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할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보통의 피해자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을 받는다면 이 신병 확보에 나설 거라는 건 거의 굳어진 사실이고 본인이 수사에 제대로 응했으면 아마 안 그랬을 수도 있을 텐데 그 기회는 본인이 차버린 것으로 법률적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튼 황교안 체포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북날라 뽕따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혹시 제가 속보 놓쳤을까 봐. 백운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8시 반에 황교안 체포됐습니다. 그러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황교안 체포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고 또 하나 속보가 있는데 조태용 국정원장 지냈던 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요즘에 법원이 또 하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각하는 게 있어서 설마 했는데 그래도 기각이 됐어요. 발부가 됐어요. 증거인멸 우려를 가장 큰 걸로 봤겠죠. 그리고 이제 범죄 중대성도 크고요. 그러니까 국정원법 위반이라든지 뭐 직무유기 또 위증 같은 여러 가지 그 범죄 혐의도 소명이 되고 또 이제 증거인멸 부분을 가장 우려한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내란과 관련된 인사들 중에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깥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덕수, 또 지금 뭐 박성재 전 장관도 지금 구속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다 바깥에 나와 있어서 지금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신병 확보 필요가 상당히 컸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내란 특검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좀 더 탄력을 더 붓게 된 그런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조태용은 진짜 나쁜 자입니다. 제가 이 내란 척결 과정에서 쭉 지켜보는데 이제 윤석열 빼고 제일 나쁜 자. 한덕수보다 저는 조태용이 더 나쁜 자라고 생각해요. 아주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요? 음흉, 비열, 사악, 악랄, 간교, 나쁜 거 다 갖다 붙여도 조태용을 묘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홍장훈 차장을 통해서 조태용이 그때 당일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은 빠지고 오히려 부하를 공격하고 이런 추악한 모습을 보였지요. 이런 자가 국정원장을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도 제가 보기에는 조태용을 못 믿은 거예요. 조태용을 믿었으면 야 이렇게 해 했는데 조태용은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더군다나 국정원장 가기 전에 국가안보실장 하면서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는 거죠. 아 이놈아는 지 이익만 챙기는 놈이니까 이제는 안 하고 홍장훈이 그때 술 마시면서 보니까 좀 의리가 있어 보이던데 이놈한테 내가 야 너 국정원장 시켜줄 테니까 이렇게 체포해 하면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장훈 차장한테 전화해가지고 해주란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이번에 다 싹 잡아들여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홍장훈 차장이 조태용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조태용 어떻게 했습니까? 내일 얘기합시다. 그걸 내일 얘기해요. 지금 계엄이 발동이 돼가지고 정치인 체포 지시가 떨어졌는데 그걸 내일 얘기해요. 그리고 본인이 그때 국무회의장에 있었죠. 네, 알잖아요. 왜냐하면 되게 빨리 갔고 네. 계엄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그리고 이제 국방부가 주축이지만 국정원을 동원하려고 했던 그 흔적은 너무나 많고 왜냐하면 이 선관위에 대해서도 스크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도 보냈지만 뭔가 이런 일련의 모종의 작전들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고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국정원법에 따를 때 이런 국가의 어떤 위기 상황이 있으면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질 않았습니다. 완전한 국정원법 위반 아니다 버팅기고 국민의힘에만 협조를 하고 자료 같은 거 이게 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이 다 구속의 길로 본인이 선택을 한 거죠. 나쁜 사람 중에 최고로 나쁜 사람 조태용 꼽습니다. 헌재에서 조태용이 했던 발언들 한번 들어보시죠. 증인은 뭐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피청구인 또는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예, 싹 다 잡아들여 뭐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 있죠. 그것도 한번 들려주세요.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은 것은 사실이죠. 근데 그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건 방첩사가 잡으러 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워딩이 있었던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말들이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워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예, 이재명 한동훈을 오늘 밤에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이 있었습니다. 예.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12월 3일 날 밤에 원장인 저한테 보고했느냐,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말 저런 거 보십시오. 아니 신영기 대표님. 저는요. 제 모든 것을 걸고 보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받았다고 잡았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로 들통난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한덕수의 거짓말, 또 박성재의 거짓말, 뭐 국무회의에 있었던 뭐 최상목 전 부총리의 거짓말, 뭐 지금 이 공직자들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국민들 앞에서 행한 그 거짓의 행태들은 이거 마치 무슨 짜맞춘 것처럼 저렇게 거짓으로 국민들을 속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결국에는 지금 뭐 CCTV부터 관련자들의 증언 또 디지털 자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퍼즐이 다 맞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 조태용 원장은 사실 외교관 출신이기는 한데 정말 그 미꾸라지 같지 않습니까? 저렇게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온갖 자리는 다 차지하고 그러면서 김건희랑 문자까지 했던 내용도 다 이미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제 구속 수사를 받다 보면 또 조태용 같은 사람들은 또 금방 불어요. 그래서 아마 더 이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데 또 혁혁한 공을 세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화면 봤는데 국무회의 때 조태용이 이렇게 문건을 받는 것까지 다 나왔거든요. 저는요, 참 이정주 기자님, 윤석열이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조태용이 외국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네. 없는 줄 알고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죠. 국무회의에서 봐놓고. 네. 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이제 취재를 좀 해보면 조태용 그 원장이 원래 국민의힘 비례대표거든요. 출신이거든요. 저희도 이제 나름 기자들 그 만나서 오찬도 해보고 좀 이렇게 지내보면 딱 저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감 때도 뭐 재산 등록 이런 문제 있을 때 제가 예전에 기사를 쓴 적이 있었는데, 본인 그 직계 좀비속하고 재산을 분리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재산 신고가 누락된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기사를 썼더니 그쪽 방에 보좌관한테 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보좌관이 뭐라 설명을 하는데, 보좌관이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데 그 기사를 쓴 기자한테 야단을 치더라고, 저한테. 제가 황당했어요. 아니, 그 재산신고 목록에 나와 있는 걸 썼는데, 그러면 그거는 인사혁신처에다가 항의를 해서 정정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제가 거기 목록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뭐 이거는 뭐 본인은 의원이 이제 위에서 압박을 넣어서 뭐 이렇게 한 거 다 했는데, 제가 의원한테 바로 전화를 했거든요. 의원님, 이런 게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바로 말씀해 주시라고 하니까 자기는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미꾸라지네. 예, 이런 황당한 짓. 지금 이거 똑같아요. 바로 걸릴 짓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답했죠. 그러니까 의원님이 안 지켰으니까 저는 시원하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지시 안 하셨으니까 앞으로 조태용 의원님 거 재산 제가 꼼꼼하게 잘 챙길게요. 이렇게 하고 끊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홍장원 차장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잖아요. 사실은 윤석열이 그날 조태용하고 직접 그 직보로 소통하지 않은 거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여튼 정말 나쁜 자입니다. 정말 나쁜 자예요. 아니, 윤석열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다 알고 있는데 돌아왔어. 그리고 홍장원 차장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싹 다 잡아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꿈뻑꿈뻑 내일 얘기합시다. 다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홍장원 차장이 공개하니까 보고 안 받았다. 그리고 또 홍장원 차장의 동선이 담겨있는 CCTV를 국민의힘에만 딱 전달하고. 영덕사람님, 또 아침에 웃음 주시네. 조태용 우리 남편과 똑같네요. 내일 이야기하자. 입에 달고 사는데 찔리는 게 있는 거죠. 보수형님, TV님도 웃기지 마세요. 앵커님 조태용이라고 해주세요. 자태용으로 들립니다. 예, 정말 이런 거 다 드러나게 되는데, 아무튼 조태용이 구속되고 이제 박성재도 내일 영장심사 있지요? 13일이니까 내일이죠. 예. 박성재 이번에 이제 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 이번에는 발부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발부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건 정말 사법부가 이 내란과 한 팀이라는 인증서를 스스로 찍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사실은 소위 말해서 영장을 기각했던 사유도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건데 이거는 바꿔 말하면 그냥 박성재는 바보라고 지금 얘기한 거가 똑같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또 뒤집는 탄핵하는 여러 증거들이 또 나왔죠. 뭐 예를 들면 3,600명 수용하라는 그 보고서를 받은 걸 박성재가 삭제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계엄의 밤에 윤석열과 독대를 했다라든지 또 CCTV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와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만약에 이번에 그 박성재 재청구에 대해서 영장 발부를 안 한다면은 이거는 뭐 돌이킬 수 없는 이 사법부의 추락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다행히도 이 영장 기각을 한 판사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남세진 부장판사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원 3인방과는 좀 결이 다른 또 부장판사가 하니까 일단은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을 한번 좀 우리가 매의 눈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증거가 새로 나왔으니까요. 예. 이거는 이제 불법성 인식에 대해서는 그때 법무부의 긴급회의 때 이거 큰일 났다. 기자들이 법무부 입장 물으면 뭐라고 하려고 지금 이런 지시를 내리냐 이런 진술이 확보가 됐고 그리고 계엄 다음 날 사실상 긴급회동을 한 겁니다. 이 검찰 4인방들이 다 법조인들 검사 출신들로 해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송년 모임이었다 아니었다. 휴대전화까지 바꿔가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도 조간에서 한겨레 등에서 이야기한 걸 보면 빨간 철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거기에는 뭐 박성재 전 장관이 검찰이 시켜서 계엄의 정당성, 통치행위라는 점 이런 부분과 관련한 정리된 문건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특검이 확보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이것을 불법성을 몰랐으니까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고 기소되라 이런 판단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 지금까지 특검 쪽에서 이렇게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면 한덕수도 그랬고 다시 청구하지 않고 그냥 기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 박성재가 아마 영장 재청구 첫 번째 사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덕수에 대해서는 재청구를 하지 않았고 워낙 많은 게 있어서 재청구하겠다, 저울질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목도를 끄는 그 국무위원급에서는 사실상 재청구가 처음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아마 한덕수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재청구를 했어야 된다. 그리고 공소장 변경이 한덕수 씨는 내란 방조에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바뀌었는데 법리적으로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더 맞다는 그 예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재판부가. 그러면 특검이 사실 혐의 이건 죄목이 그냥 변경에 불과하고 채워놓는 사실관계가 아주 다르진 않아서 영장 재청구를 했었어야 했는데 안 해서 몹시 아쉽고 박성재는 최소한 그럴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사안입니다. 이번에 또 남세진 부장판사 수원 3인방이 아닌 영장 담당 판사가 배정이 돼서 그나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영장 심사하면은 이제 모레 새벽에는 결과가 나오겠죠. 구속 수감 나올 텐데 참 장미 변호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영장 심사 시간이 10시 10분이더라고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대체로 우리가 할 때는 10시, 11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10시 10분이래요. 보통은 10시, 11시에 하고 저희가 일반 재판은요. 10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 선거 때문에 그런 건 있거든요. 선거를 하고 이제 일반 재판에 들어가야 돼서. 근데 아마 재판부 일정 때문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10시 10분 하니까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보통은 이제 선고를 먼저 하다 보니까 재판이 뭐 10분 이렇게 잡히는 거는 통상적이긴 한데 지금 이제 영장 재판이라서 좀 그 예랑은 다르긴 한데 추정하자면 뭐 그래도 공적 관심 인물이고 하니까 뭐 밑에서 몇 마디라도 하고 올라오는 이런 시간을 좀 뭐 계산한 거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10분 단위로 이렇게 잡는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오늘 아침에 두 가지 속보 먼저 다뤄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김명선님 오늘 배경사진 보내주신 분이죠. 앵커님 감 2개와 넥타이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셨네. 그런가요? 예. 오늘 찾는데 제가 또 감 색깔이네요. 깔맞춤이네요. 깔맞춤이네요. 네. 자, 김기현의 아내가 김건희한테 우리는 참 이번에 많이 배웁니다. 로저 비비에 또 이건 프랑스 명품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어려운 것들도 참 많이들 찾아가지고 하는데 그걸 이제 갖다 바쳤지 않습니까?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고. 근데 그 가방 혹시 장윤미 대표님 그 가방 좀 알아요? 제가 그 가방을 모르고요. 로저 비비에라는 걸 언뜻 들었던 것 같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했는데 제가 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운동화가 있어요. 운동화가 투박한데 거기 막 보석이 붙어 있어요. 큐빅이 네모나게.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시장의 디자인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명품 잘 몰라서 근데 그게 로저 비비의 아주 시그니처. 엄청 비싼 거예요?
운동하라고. 예, 비싸다고. 운동화가 얼마씩 해요? 100 얼마예요, 운동은? 그것도? 그래요? 네, 한 200 너무 비싼데? 정도. 아니 근데 저는 그 나중에 보고 아 그렇구나. 그 블루 제스민이라는 영화 있어요. 네. 케이트 윈슬렛. 케이트 윈슬렛인가 나오는. 그 나온 배우인데 그 이제 케이트 블란쳇. 케이트 블란쳇. 네. 근데 그때 그 신은 구두가 비비의 구두라고 하면서 자막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명품의 어떤 그 대명사 같은데.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가방이 제일 싼 게 200-300 되던데 이거는 100만 원 넘는다고 그러던데 실제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 클러치, 그러니까 손가방 작은 거? 예, 작은 거니까 170만 원 정도 한다고. 170만 원. 100만 원대가 100만 원대가 아니라 200만 원대예요. 사실상. 굉장히 올려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드러났는데 성일종 의원 있잖아요. 성일종 의원도 좀 이제는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그거 100만 원 정도 되는 게 무슨 뇌물이냐 이렇게 옹호를 해요.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돼요. 아니 김건희가 받은 게 전부 몇 천만 원 얼마 매덕 가는 건데 그건 뭐 100만 원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겨우 100만 원 이것은 좀 다르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게 100만 원이 그렇게 100만 원 가방이 우습소? 성일종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100만 원 정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무슨 뇌물일 것이며 저는 보신 적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인사를 가야 되니까 아마 사모님께서 그 정도 사셔가지고 가신 것 같은데 특검이 그 정도를 가지고 돈 100만 원 정도 되는 보편적인 백인 것 같은데 그거를 갖고 갔다고 그게 뇌물로 연결한다고 하는 게 그게 특검이 할 일일까? 그 야당 대표로신 분이잖아요. 저는 그 격에 맞지 않는 일을 지금 망신 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꾸 돈 100만 원, 돈 100만 원 하는데 돈 100만 원이면 돈이 아니며 야당 대표를 했으면 돈 100만 원은 돈도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건 미친 말이 미친 발언이죠. 제가 볼 때는 저걸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사람이 방송 나와서 할 수 있습니까? 뇌물을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뇌물이라는 범죄는 단돈 1원을 받아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무형의 모든 이익이라고 우리 판례는 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와가지고 액수를 비교해서 이게 무슨 뇌물이냐? 아니 기본적 구속 요건도 모르고 법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을 합니까? 아니면 알면서 저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전 매우 사악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김건희의 공천 개입과 관련된 명태균 수사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김기현 당대표 만들 당시에 조직적으로 행해진 당대표 경선의 자유방해, 그 정당법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거기다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것을 뇌물죄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것이지 100만 원을 가지고 대수롭지 않다, 뭐 사회적 예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은 저희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좀 뺏어야 될 수준의 망언입니다. 어떻게 저런 말 할 수가 있습니까? 하리님 밥값 7만 8천 원 가지고 난리치지 않았냐? 그러게요. 아니 100만 원, 돈 100만 원, 돈 100만 원 그러는데 성일종 의원이 돈이 많나요? 돈이 많죠. 아 그래요? 네. 그 자기 형이 성완종인가 네, 예전에 경남기업 사업했던 네. 그 형은 돈 많은데 성일종도 돈이 많아요? 그 이제 사업을 그 본인 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재산이 꽤 되고 성일종 의원은 저 멘트가 저는 국민의힘 분들 이제 취재하고 만나보면 본심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이제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저 100만 원 받은 거 이게 뇌물이 크다, 이게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이분들은 그러면 성일종 의원이 봤을 때 뇌물 기준은 몇 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몇 억, 얼마가 그렇죠. 돼야 뇌물이 성일종 기준으로 보면. 예, 막 1억 정도는 받아줘야 그게 뇌물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김건희의 그 소위 말해서 사고방식하고 거의 비슷해요. 김건희도 감옥에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을걸요. 실제말로 그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뭐 큰 거 받은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그 디올백부터 시작해서 클러치 이런 거 조그만 거 몇 개 받았더니 아 참 사람도 시끄럽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만 원짜리 하나 갖고 뭘 이렇게 난리야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소리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형법에 나와 있는 구성 요건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1원을 받든지 아니면 유무형의 모든 이익을 뇌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닌데 액수를 가지고서 뇌물을 설명한다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당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런 금품이 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정당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러 놓고서도 즉 강도가 피해자 멱살 잡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저는 저런 식의 인식을 뭐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어도 이건 너무 심각한 건데 어디 방송에 나와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것이고 저런 식으로 범죄를 정당화하니까 내란까지도 정당화하는 정당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박박디라라님 장범아 미안하다. 진짜 디올백은 파우치가 맞았다. 그리고 일종아 피는 못 속인다더니 완종이랑 똑같구나 그러시는데 김박박디라라님 오늘 병가 내고 계신다고 하던데 또 이렇게 슈퍼챗도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빨리 아이고 한 달 정도는 병원 다녀야 된다고요? 비감염성 장염? 아이고 예.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앵커님 제가 공학 박사는 땄지만 사회적 예의를 몰라서 15,000원 슈퍼챗만 드립니다. 이걸 또 사회적 예의 이렇게 또 이야기한 김기현. 아니 과거에는 뭐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요. 이번엔 또 사회적 예의라는 말로 뇌물을 갖다가 둔갑을 시켜주고 있는데 정말 이게 국민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신지 그냥 슈퍼챗을 막 쏘시네요. 동천성님 추운데 커피 드시라고 조금 보탭니다. 박정묵님 슈퍼챗 보내주셨고 왜 갑자기 보내세요? 보수형님 TV님도 슈퍼챗 보내면서 여기 180만 원 그 정도 선물 안 주신 분들 반성하세요. 예의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한테 예의 차리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님도 슈퍼챗 아닌 것은 아니라고 사정없이 때려주세요. 우리 국민들은 등신이 아닙니다. 세상은 변해야 해요. 정말 그 성일정 의원은요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봐야 되잖아요. 아무리 본인이 돈이 많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서는 그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아니 김건희가 받은 게 도대체 얼마인데 그거 100만 원 가지고 그러냐 하는 거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100만 원짜리인데 뭐가 이거 가지고 문제 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건 안 되죠. 정신 차리세요. 아무리 뭐 한편이 돼서 감싸고 그러는 건 좋은데 그나저나 김건희가 받은 게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김건희 뇌물 받은 그 그림인가요? 그래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목록표가 있길래 한번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김건희 명품 리스트입니다. 저기 보면 삥 둘러가지고 하여튼 김건희 덕택에 우리가 엄청나게 견문이 넓어졌다니까요.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것들 다 알게 됐어요. 뭐 디올, 샤넬 이런 거야 워낙 유명하니까 그런다고 치고 시계가 뭐 바세론, 콘스탄틴 뭐 이런 시계도 있고 로저 비비에 그다음에 티파니 아이벡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라프, 반 클리프 앤 아펠 뭐 금거북이 뭐 이런 금거북이는 참 소박하네. 이 명품 리스트 이게요 지금 이원합의 그림 빠진 거예요. 명품만 가지고 이거 전부 합쳐 보니까 매덕 됩디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지금 보여지는 저 명품 뇌물 수수는 에피타이저, 맛보기에 불과한 거고 저거 뇌물 상납해가지고 자리 얻은 사람이 그 직에 가가지고 똑바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했겠습니까? 다 김건희 하명받아가지고 뭐 수장고도 열어주고 이배용 같은 사람 아까 저 금거북이 출신인데 와가지고 옆에서 역사 가이드 해준 거 아닙니까? 종묘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김건희가 저 뇌물을 통해 가지고 매간매직을 한 후과가 너무 심각한 것이죠.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또 본인들은 뇌물 또 안 받아 먹었겠습니까? 자리를 주고 본부장들 인사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종합적으로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뭐 100만 원쯤이야 받아도 된다. 어디 그따위 소리를 합니까? 자격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걸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 뇌물 받은 게 1억이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네, 가능하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럼 1억 넘으면 뭐 더 올라가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특가법상 가중처벌 받는 거는 계단식으로 돼 있어서 구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1억이 넘으면 아주 엄벌에 처합니다. 이게 한 사람이 1억을 받는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워서 내려진 조치고요. 지금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디올이 대단히 많이 나왔는데 KBS 단독 보도를 보더라도 왜 노란색 옷을 입고 아이들 노래하는 건가 무슨 행사장에 등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언론이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인이 해외 브랜드 옷을 입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디자이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뭐 패셔니스타다 상찬하는 것도 어색하기 그지없고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옷도 21g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 보도가 있어요. 심지어 컨테이너 얘기까지 나옵니다. 한 주간지에서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런 공직석상에 로저 비비에도 김기현 그 부인이 준 거 말고 자기가 샀는지 뭐 딴 데서 받았는지 더 고가를 들고 나온 적이 있어요. 신발도 특검 받을 때도 로저 비비 신발을 신었다 그러고 디올은 뭐 몇 번을 입고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 줄을 대고 싶은 사람들이 김건희 취향은 디올이구나. 김건희 취향은 로저 비비에구나. 확인을 하고 갖다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컨테이너 박스에 있다는 의혹. 그 컨테이너 박스가 어딨냐는 그 의혹이 있어요. 심지어 지금 드러난 게 김기현 의원만이잖아요. 그 보도 내용에 따르면 윤핵관 부인 갖다 줬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김기현 의원의 부인을 지칭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김건희 씨 실토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거짓으로 그걸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김기현이가 어떻게 당대표가 됐습니까? 꼴등이었다니까요. 그 꼴등을 1등을 만들어줬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가방만 줬을까? 가방 안에 뭐 안 넣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새날이 올 때까지님 현재 해당 가방은 18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짜리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100만 원대라고 하려고 그런 거죠. 대한민국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으면 200만 원 안팎입니다. 이거를 보편적이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님 선생님 국민들을 아프게 할 만큼 벌을 받게 합시다. 과연 법은 누굴 위한 법입니까? 법은 평등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 잘못된 것을 잡아야 합니다. 100번 오르신 말씀이에요. 한영숙님 일정아 너네들은 돈 100만 원은 돈이 아니지. 국민들은 우리 부모님께 10만 원 정도의 선물도 사드리기 힘들다. 그리고 밥값 7만 원 가지고 몇 년을 달달 갈았잖아. 도대체 너네들은 멍청한 거냐 모자라는 거냐. 국민들을 이렇게 분노하게 만드는데 국힘당 내부에서도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국민들한테 죄송스러운 일이다 이야기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박정아 의원 얘기 들어봅시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100만 원이 넘는 클러치백을 지금 선물을 했습니다. 메모도 있었고. 근데 이에 대해 김기현 전 대표가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고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부끄럽고 참담한 일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김건희 씨와 관련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연유로 저는 뭐 지금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그 핸드백 로저 뭐 하는 로저 비비에 뭐 네. 그런 거를 찾아서 이런 브랜드를 좋아한다고 하는 소문을 확인을 하고 네. 그걸 찾아서 또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지만 뭐 전당대회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뭐 국민들한테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김건희가 그 입고 다녔던 노란 자켓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이제 조사를 막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김건희 관련해서 다 명품 나오는데 왜 그 유명한 에르메스는 안 나오지? 이런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 노란 자켓 혹시 사진 있습니까? 이거는 관저 공사업체가 주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노란 자켓도 한번 좀 밝혀봐야 될 겁니다. 이거 그 유명한 사진인데 혹시 준비되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디올 노란 자켓. 예, 이건 디올인가요? 예, 디올이고 그때도 워낙 고가여서 그리고 네. 신제품인가 신상인가 이래서 대단히 비쌀 때라 이거 누구한테 협찬받은 거 아니야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답변하지 않았었습니다. 김건희 씨 측에서. 그러니까 저렇게 명품을 엄청 좋아하기는 한데 진짜 명품 중독이죠. 저 정도면 중독. 근데 이제 예, 그만큼 굴욕을 넘은 속이 거예요. 비어 있고 네. 평생을 조작과 은폐 위조로 살아왔다 보니까 본인을 자꾸 저렇게 다 진품만 입었을 겁니다. 진짜로 좀 본인을 가려야 본인이 좀 진짜처럼 느껴지는 심리적인 효과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거 거의 중독이죠, 명품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그 지난번에 특검에 출석할 때 신었던 구두도 로저 비비엔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죠. 네. 그걸 보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저 눈치도 없다. 그 자리에 나오는데 그걸 꼭 신어야 되냐. 평범하고 뭐 옛날에 출장 갈 때는 에코백도 들고 다니더만 그랬더니 들어온 명품이 너무 많아서 옛날 거 다 버리고 그 중에서 제일로 싼 거 신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 그럼 더 저렴한 신발 없는 이렇게 거죠. 그게 없어서 네. 제일 눈치 본다고 본 게 그 신발이다. 그러나면 뭐 크록스나 그럴 수 슬리퍼 신고 있겠네. 나와야지.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얼마나 그 하여튼 조작 인생을 살아왔으면은 저렇게 뇌물을 받아먹고 중독적으로 살았는지 아니,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김기현 의원 부인이 줬다는 것도 사실 손편지가 나와서 특정이 딱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일각에서는 그걸 그러면 좀 저렴하다고 김건희 입장에서는 생각해서 방치해놓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보통은 상식적이라면 그 손글씨는 수사를 받으면 치웠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뇌물로 받았기 때문에 예. 누가 얼마 했는지를 알아야 김건희가 거기에 맞춰서 또 대가를 줄 수가 있어서 아마 꽂아놨다가 발각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까 박정아 의원이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범죄입니다. 범죄. 어떻게 범죄인데 저게 그냥 부끄럽다고 하고 얼굴 싹 씻고 넘어갑니까?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될 일입니다. 지금.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우리 잠깐만 박수 한번 치고 가야 되겠네요. 지금 동접을 방금 2만 명 돌파했습니다. 이야, 진짜 많네. 아,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야, 그동안 우리 국민들 또 애청자님들이 너무 지치셔가지고 또 그런 점도 있고 또 계속 막 특검 또 법사위 막 이런 그 와중에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기신 왔는데 얼마 전부터 동접이 조금씩 늘더니 오늘 드디어 2만 명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2만 돌파하는데 우리 신영규 변호사님, 장미 변호사님, 이정주 기자님 이렇게 같이 계실 때 돌파하니까 제가 더 기쁘죠. 아유, 저희가 영광입니다. 네. 감 떨어질 때 밑에 있었다. 그러니까 위치 운이 선정이 좋았네. 좋았어. 요일 선정이 좋았어. 변함없이님 바로 스포츠 보내주셨네요. 오랜만에 2만 돌파, 동접 3만 회복, 100만 정어리 가자 하셨는데 변함없이님 변함없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축하 슈퍼챗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오늘 아주 정말 감사한데 좋아요도 같이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안 누르고 보고 계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항소 포기를 다루는데 그 전에 요즘에 항소 포기 검찰의 일부 이제 정치 검사들이 이제 난리를 치고 저는 이거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대로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어떻게 된 건지, 왜 항소 포기를 했으며 그 과정이 어떻게 됐고 이게 도대체 이자들이 이렇게 떠들 일인지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얘는 왜 이러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동훈입니다. 요즘에요, 한동훈이 하루에 막 몇 개씩 올려요. 3일 사이에 게시글을 40개 넘게 올렸어요. 뭐죠? 물 만났어요. 한번 봅시다. 이거 지금 최근에 한동훈이 올린 글들이에요. 아이고. 여긴 또 페북 중독이네. 우리가 만든 겁니까? 그러네. 액티브하게 만드셨네요. 인터넷 중독이죠.
심하다 진짜. 예, 이거 다 올라가는 거 기다리다가 방송 끝나요. 빨리 만들었죠. 빨리 편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정어리 TV 제작진이 그거를 지금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왜?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이걸 한번 좀 짚어봅시다. 야,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제 끝났네. 진짜 많이 올렸네. 왜 그러는지 이제 우리 패널들께 여쭤볼 텐데, 근데 요즘 좀 조심하셔야 돼요. 한동훈이 네. 요즘 저 게시판 글 올리는 것만큼 고소고발을 또 남발한다고 그러네요. 약간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실제로 뭐 사과를 끌어내기도 했고, 뭐 사과를 뭐 자발적으로 했는지 한동훈 대표가 뭐 압박을 넣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뭔가 고소하겠다,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도 문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입을 막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예. 아니 근데 무슨 수로 입을 막습니까? 무슨 뭐 지금이 여전히 윤석열 정권 하입니까? 왜 그러는 뭐 거 이틀막입니까? 전혀 통하지 않는 얘기고, 아니 지금도 페이스북을 한 2, 3일 사이에 저렇게 많은 포스팅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아니 이게 정치인으로서 메시지를 내며 있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빈번하게 본인이 무슨 말을 지금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저렇게 많은 양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은 뭔가 저는 배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무엇보다 지금 이 대장동 관련해서 항소 포기를 지금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데,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토론하는 거 전 좋습니다. 뭐 평가를 당연히 받아야 될 전 문제라고 보는데, 그 항소 포기에 이른 과정, 그 내용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는지, 그 전말에 대해서,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대장동 수사는 2021년도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문재인 정권 말미에 있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가장 집중적으로 시작된 수사가 바로 이 대장동 사건입니다. 거기에 담당 검사가 강백신, 그 강백신 검사가 지금도 이 여론을 매우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 그러니까 그자들이 당시에 이 수사팀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지 전 이 부분까지도 밝혀진다면 지금 왜 저렇게 한동훈 전 대표가 포스팅을 쏟아내고 있는지 전 충분한 해석이 가능하다. 저 그렇게 봅니다. 정수진 님이요. 한동훈 급했네. 불안한 거죠. 수사받아야 하니까. 저는 그 정수진 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한동훈이 바로 대장동 수사 총지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차 수사팀하고 2차 수사팀이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지금 정성호 장관이 지난번에도 그 의견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1차 수사팀이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 2차 수사팀이 들어왔을 때가 내용이 확 달라졌는데, 2차 수사팀 교체한 게 한동훈 법무장관 때 아닙니까? 그때 이제 주인 검사 이제 강백신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한동훈 체제에서 첫 인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건은 완전히 그냥 이걸 이재명 사건, 이재명 죽이기 사건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아니 근데 그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대장동 사건이 이제 물기를 튼 사건이 한동훈 체제 때 들어간 것이고, 동시에 그때부터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이제 대북 송금 사건으로 바뀝니다. 그때가 2023년도예요. 그때도 한동훈 체제입니다. 그리고 뭐 위증교사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기소하고, 또 공직선거법 관련된 것도 한동훈 체제에서 수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결론은 후에 났습니다만은, 본인이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지낸 거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이 사안에 대해서 항소 포기 좋습니다. 토론하고, 그 과거에 2차 수사팀이 들어와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이게 밝혀지면 저는 이 비밀이 다 풀릴 거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도 그 1차 수사팀 정용환 검사인가요? 그분과도 지금 대장동 2차 수사팀 의견이 달라요. 지금에 와서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저렇게 거의 무슨 뭐 페북의 중독 수준으로 저렇게 글을 올리는 데에는 뭔가 다른 배경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한동훈 이렇게 그 게시판 올린 거 쫙 올려드렸는데, 보수형님 TV님이 천천히 올려주세요. 가발 벗겨집니다. 그런데 장관, 한동훈이 왜 이렇게 하는가? 그리고 지금 막 공격을 하는데, 한동훈 공격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 게 있는데요. 먼저 한동훈의 최근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무죄면 재판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죄가 아니니까 저렇게 날뛰는 거예요. 자기들도 유죄, 중형 선고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극단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결정을 막을
방법들을 찾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항소 포기는 쉽게 말하면 추징 포기입니다. 국가가 받아야 될 돈 수천억을 포기한 거예요. 그 수천억을 이재명의 공범인 대장동 일당이 갖느냐 아니면 국민에 갖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항소 포기는 대장동 일당에게 추징 포기로서 수천억을 안겨준 것이다. 이게 선을 딱 긋고요. 이쪽은 대장동 일당의 편입니다. 이쪽은 국민의 편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권, 민주당 그리고 조국 이런 사람들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안에서 우리가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얘네들 빼고 다 이쪽입니다. 다 국민의 편입니다. 다 그러네요.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하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강력하고 당당하게 특검, 정성 법무부 장관 탄핵, 국정조사 밀어붙여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 말을 들으면서 혹시 지금 검찰 내부에서 반발한다고 깝죽대는 검사들이 한동훈하고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야,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걸 너네들 이제 어차피 검찰 없어지는데 이걸 뒤집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뭔가 시나리오는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어요. 지금 한동훈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지금 이거를 전쟁으로 몰고 간다. 이거는 프레임 대결로 가보면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백한 거잖아요. 한동훈은. 자, 그러면 먼저 두 가지를 한번 좀 여쭤봅시다. 장미 변호사님. 네. 일단 팩트, 그러니까 왜 한동훈이 저러는가를 떠나서 저 왜 저러는가는 이제 뻔히 알겠어요. 지금 그동안에 한동훈 장동혁한테 밀려가지고 지금 존재감도 없는데 이번 기회에 소리를 내면 어떻게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거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지가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깽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먼저 지금 이야기한 것의 팩트는 맞습니까? 네, 지금 정확한 팩트는 이렇습니다. 이게 1차 수사와 2차 수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1차 수사 때 대장동 일당들을 넘겼습니다. 그때 지금 뭐 수천억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때 검찰이 특정했던 배임 액수가 651억 원 플러스 불상액이라고 했어요. 그게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고 하면서 4,895억 원으로 증폭합니다. 대폭 뛰는 거야.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있었죠. 정적 이재명의 등장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속도가 붙는 수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2차 수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건 판결에 나온 건데 7천억을 추징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검찰이 이미 일당들 공범들이 기소가 돼서 수사를 받으니까 이게 제한되는 거예요. 이 혐의로 이 공범 수사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판을 벌리려고 이해충돌 방지법 이런 걸 끌고 옵니다. 이거 기밀을 알려줬다. 이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했다. 그러니 너네들 다 번 돈 총액이 7천억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무죄 내지 면소 판결했습니다. 면소라는 건 저희가 실무에서 형사 절차에서 받기 어려운 판결이에요. 왜? 이거 이렇게 수사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너네 검찰 이런 식으로 수사하지 마. 이거 증거로도 못 써.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 거기에 연동된 7천억 이거 다 탈락.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이 수사에 대해서 함구하면서 추징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논의의 물꼬를 바꾸려고 한다. 국민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요 한동훈이 막 이렇게 떠들고 막 그러는데 너 왜 그러는지 다 안다. 어? 우리는 다 알죠. 그리고 당 내에서도 홍준표 이제 뭐 당은 떠났지만 다 이건 너네들이 만든 일이야.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뭐 탈영병은 입 닥쳐 또 이렇게 대들더라고요. 최근에 이정주 기자님이 홍준표 통화 한번 해보셨다면 언제 했어요? 네, 어제 했습니다. 그럼 네. 이 건과 관련해서 좀 물어봤나요? 네.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아니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어제 오전인가 이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페이스북에. 홍준표 대표가 계속 윤석열 한동훈의 이런 정치 검사들이 결국은 검찰을 망친 거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게 조금 요새 이제 터프한 척하면서 반말 비슷하게 해요. 이재명 정권에 겁먹고 탈당해 도망간 탈영병 홍준표는 입 좀 다물죠.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씨라고 하지도 않아요. 입을 다물라고? 네, 탈영병 홍준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다들 싸우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길래 제가 어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 하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원래 이게 홍준표 전 대표 스타일인데. 그런 철딱선이 없는 어린애들하고 내가 뭘 싸우냐. 한동훈이. 걔는 뭐 정치도 뭐 검찰도 아무것도 모르는 애다.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 두 가지 얘기해 주더라고요. 첫 번째.
그 한동훈이 말하는 탈영병, 자기는 탈영병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걸 탈영이라고 예. 비유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썩은 집단에서 나온 거다. 예, 거기 있으면 더 이상 말로가 비참해질 것 같아서 나는 썩은 집단 나온 거고, 두 번째, 한동훈한테 이걸 물어보고 싶대요. 계속 자기가 계엄 막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는 무슨 말이냐면, 계엄은 국회 그 제적과반 150명이면 해제가 됩니다. 한동훈이 들어가서 뭘 했냐 이거예요. 150명? 민주당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한동훈은 계속 본인도 중요한 건 본인 배지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이 아니라서 자리도 없죠, 자기 자리. 의결권이 없어요. 이게 의결. 그리고 본인 말하는 좋습니다. 친한 게 18명. 18명 없어도 된다니까요. 없어도 계엄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한 거는 홍준표 전 대표는 뭐냐면 탄핵을 시켰죠. 탄핵을. 범야권 하면 192표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쪽 표가 붙어가지고 200표를 넘겼으니까 탄핵을 시킨 건 맞아요. 근데 계엄 해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걸 계속 한동훈 전 대표가 피하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 계엄 상황에서 본인이 안 꺼내는 말이 하나 있어요. 12월 8일 한덕훈 이른바 한덕수와 한동훈의 공동정부론. 그거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다른 해명 엄청 하거든요. 공동정부론 헌법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을 했고 그걸 막기 위해서 국회가 해제를 시켰고 탄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에 프로세스상 가면 만약에 탄핵이 되면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하는 건 맞아요. 이게 옳든 그르든 간에 그 상황에서 헌법의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여당 대표와 총리가 나와가지고 공동정부론? 질서 있는 퇴진? 이게 일종의 쿠데타입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획책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특검에 가서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공동정부론 도대체 어떻게 나온 얘기냐? 한덕수랑 어디까지 얘기했냐? 그래서 네가 대통령 하겠다는 거냐? 질서 있는 퇴진? 그게 헌법에 어디 있습니까? 질서는 헌법이 법대로 해서 잡는 거지 한동훈이 잡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무슨 권한을 질서 있는 퇴진하게 한동훈에게 줬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특검이 참고해서 나가서 말해요. 저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한동훈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정말 좀 소스라치게 네. 좀 불쾌감을 많이들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것이 이게 지금 대장동 시즌2를 돌려가지고 과거에 윤석열이 대통령 만들었을 때를 지금 생각하면서 총공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왜? 윤석열의 이 검찰권 남용과 검찰의 민낯을 이미 국민들이 다 봐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 통하지를 않는다. 물론 이제 레거시 언론에서 지금 한동훈의 워딩을 받아다가 이 지면을 뒤덮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전 여론에 미칠 영향은 극미하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은 말입니다. 국민들한테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고요. 지금도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누가 정리하느냐? 결국 장동혁이 정리를 할 겁니다. 당원 게시판으로. 그리고 누가 정리하느냐? 지금 가장 불쾌할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가장 비슷한 사람. 비슷하니까 서로 싫어합니다. 이준석. 네, 이준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면서 한동훈 정리하자라고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국민들께서 잠깐 이 혼란을 좀 벗기고 나면 저는 뭐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니다. 저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이요. 지금 저런 시각으로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을 보는 것은 본인이 했던 짓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한 칼럼을 봤는데 한동훈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가 나와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판사 불법 사찰, 채널A 관련 뭐 정치적 중립훼손 이런 걸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윤석열이가 취소 소송 집행 정지 신청을 냈는데 8일 만에 집행 정지를 받아냈어요. 그래가지고 복귀를 했는데 복귀한 다음에 석 달 만에 사퇴를 했죠. 근데 이건 이제 긴급으로 한 건데 나중에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어떻게? 징계가 정당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실익이 없죠. 이미 그만둬 버렸으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즉각 항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대선에서 이겨버렸어요. 그런데 자, 그럼 항소해서 재판은 가야 되는데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딱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1심에서 승소했던 정부 변호사들을 다 해임해버려요. 그다음에 정부 법무공단 변호사들은 증인 신청도 안 하고 변론도 대충 하고 이러면서 승소 의지를 안 보여가지고 항소심에서 정부가 지고 바로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해버려요. 이 짓을 누가 했습니까? 한동훈이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아, 이번에 항소 포기 내가 옛날에 했던 수법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이 지금 고소하거나 이렇게 문제 삼겠다고 하니까 상고 포기할 땐 내가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다. 네. 이걸 엄청나게 강조. 10일 차이가 있어요. 10일 차이가 있는데. 10일 차이로 나는 그게 없다. 아니, 그리고 변호사 교체도 본인은 이제 몰랐다고 이 주장을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당에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하고 법률 좀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동훈은 그 중차대한 변호사 교체를 자기는 몰랐다. 내가 알지 못한 채로 교체했다는데 같이 일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아니 근데 웃긴 게 자기는 다 몰랐다 그러고 왜 이번에는 정성호 장관은 다 알았다고 간주합니까? 좀 기준을 하나만 써야 그러네. 되는데 자기가 분리할 때는 다 몰랐다 그러고 지금 이재명 정부 공격하려고 할 때는 다 무슨 이재명 정부부터 대통령부터 싹 다 물고 늘어져가지고 알았을 거라고 간주를 하고 좀 그런 식의 이중 기준은 이제 좀 질릴만도 됐는데 이제 국민들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단언컨대 한동훈의 민낯 모든 거를 국민들이 다 이미 봐버렸다. 이제 안 통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이웃집 토마토님, 동훈아, 비번 어떻게 푸는지 임성근이한테 물어봐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간 아닙니까?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시간 아니에요? 한 새벽 2시 돼야. 새벽 기도 나가야지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 가서 김장한 목사한테 기도를 좀 받든지 머리에다가 안수 기도로 머리에다가. 예. 정금녀님, 한동훈이 하면 생닭 흔든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지금도 페이스북을 저렇게 포스팅 뭐 할 수 있죠. 저런 식의 메시지를 다량으로 내는 사람은 최초고요. 거의 이제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 비호감에 지금 1위가 이준석 역대급인데 아마 그 비호감 경쟁을 지금 둘이 들어간 거 아니냐. 근데 당에서 그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게 한동훈 전 비호감 대표의 경쟁. 특징이 그 급할 때 이러는 건데 실제로 단계 게시판 사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방선거 앞뒀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취재하기로는 당무감사위가 착수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조사를 하고. 꽃놀이패 같은 거죠. 그게. 네, 요거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서버 저도 당에 몇 번 얘기했거든요. 저한테 서버 키 주라. 내가 5분만 해결해 주겠다. 네, 그거 확인하면 간단해요. 그렇구나. 네, 5분도 안 걸려요. 이름이 너무 비슷하니까 이름들이. 아니 그리고 본인 인증한 거 들어가만 보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알 수 있지. 본인들한테 전화 한 통하면 당신이 썼어요 물어보면 끝날 아니,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씨 같은 사람한테 꼭 해주고 싶은 게 뭐 지금도 뭐 다 나와라 다 덤벼라 뭐 3대1로 붙자 너무 이거 좀 유치하잖아요. 근데 유치한 거는 제가 참아주겠는데 불리한 의혹은 피해가지 마세요. 말할 거면 다 얘기를 하고 안 할 거면 입을 다무세요. 그렇게 선택적으로 하는 게 너무 없어 보이기 때문에 해명할 거면 다 해야지 왜 선택적으로 그것도 선택만 한 것만 해명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못 보내고 지금의 검찰의 저 붕괴 그거 누가 시작한 겁니까? 윤석열 한동훈 둘이서 만든 작품 아닙니까? 지금 검사들도 이재명 정부 원망하지 마세요. 윤석열 한동훈을 원망하세요. 그 누굴 원망합니까 지금? 죄는 지은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끝낼 텐데요. 오늘 황교안 체포됐잖아요. 문을 따고 들어갔나 봐요. 황교안 집 대문 사진이 들어왔는데요. 한번 볼까요? 지금 더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밑에 열쇠가 땄네요. 있는데 kit박스를 열고 kit박스가 뜯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진 좀 더 올릴 수 있나요? 아래를 봐야 올려 있는 게 알 수 있는데 보니까 이걸 뜯고 들어갔네요. 원래 그렇게 합니다. 순순히 열어줄 리가 없죠. 네. 그 사진을 보면 저 밑에 뜯겼네요. 뜯겨 있죠. 네. 그러네요. 따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 자체가 추가 범죄입니다. 공무집행 방해예요, 저게. 그러니까 당연히 따고 들어가서 잡아야죠. 잡아야죠. 네. 강도를 어떻게 놓칩니까? 세 번째까지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에 윤석열이 제 발로 걸어 나온 게 세 번째라서 이번에 분명히 안 나왔으면 강제로 끌고 나왔을 거예요. 이제는 속옷만 입고 있잖아요. 본인만 추워요. 이제 날씨가 바뀌어가지고 겨울이라. 옷 입혀서라도 데리고 나오고 감기 걸립니다. 지금 환절기에 옷 벗고 있으면은 누드해도 옷 입혀서 데리고 나옵니다. 지금. 예. 자, 오늘 1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대변인 맡고 계신 장유미 변호사님,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님, 이정주 기자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근황부터 교편,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뭐 교편을 찾게 되셨다고요? 한 달에 한 번 강의하는 거예요. 뭐 특임 교수로 조선대학교에서 요청을 광주에 했는데 있는?
조선대학교하고 무슨 인연이 있으세요? 저한테 명예 박사학위를 줬어요. 근데 원래 조선대학교를 설립한 서민호, 월파 서민호 선생이 미군정 때 광주 전남 도지사를 하셨는데 그때 조선대학을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제 고향 전남 고흥 동광면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월파 서민호를 존경해 왔습니다. 예. 이승만 독재와 맞서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진상조사, 국민 방위군 사건들 조사를 통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김대중, 이승만 때는 월파 서민호가 있었습니다. 그럼 강의는 어떤 강의를 하십니까? 그때 현안 문제로 이제 어디 학과 학생? 주로 정치 외교학을 합니다. 정치외교학과. 예. 그러면은 뭐 대학원생들 상대로. 대학원에서 예. 학부생들도 가서 듣고 싶으면 그렇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까? 시민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어디 강의실 큰 걸 하나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합니까? 이제 가봐야죠. 인기겠는데요? 이번 11월 말부터 첫 강의니까요. 네. 아주 또 조선대학교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지금 검찰 항소 포기 후폭풍이 아주 거센데 이거 바라보시는 시각이 어떤지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폭풍이 거셉니까? 나는 너무나 반갑던데. 아 그래요? 불감청 고소원입니다. 전부 사표 수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라도 다 교체할 판이었는데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 드러나니까. 전부 사표 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범죄자들이 자기 범죄가 드러나면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걸 코스프레 하는 거죠. 지금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언론이 난리 난 것처럼 오늘 조중동 신문을 보니까 썼던데 일면 톱으로 다. 자기들이 대장동 사건을 전부 만들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냐고 그걸 이재명을 표적 삼아서 그렇게 그 검찰의 장단에 춤을 춰왔던 공범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스스로 부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같이 그냥 공범 무시로 나는 검찰과 이 잘못된 언론이 싸우고 있다. 이거 부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전부 이 정진우 이 친구 빨리 사표를 왜 안 내? 사의 표명이 뭐예요? 사표를 써야지. 그러니까요. 바로 이러면 수리해야 봅니다. 바로. 반발한 각 지청자들 전부 사표 내고 가라 그래요. 이게 범죄 집단들 아닙니까? 이 검사들이 무슨 수사를 해 지금까지. 김건희 그 명백한 도이치모터스를 무혐의 처분하고 아니 한동훈은 지가 패소할 결심으로 1심 승소한 거를 변호인도 해임시켜서 패소시키고 상고를 포기한 자가 이 한동훈입니다. 이거 뭐 보면 뭐 얘들이 지금까지 자기 사건들 봐주고 장동혁이도 1심에서 뭐 되니까 바로 항소 포기해버렸죠. 그 박상민이가 이 친구는 정치합법 위반으로 90만 원 형을 받았는데 항소를 포기했어요. 제정신인 검사 이 양반들이 이 송영길은 돈 먹고 무죄 나왔어도 지금 항소해서 지금 항소심 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이런 나쁜 놈들입니다. 이거 그냥 전부 저 같으면 다 사표 낼 사람들 환영. 정리해고 환영. 아예 사표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표자 빨리 손 드세요. 전부 다. 빨리 집에 가라고. 불필요해. 오늘 신문에 보니까 마약 법 휴대폰 비번 22자리를 푼 경찰 충북경찰청 과학수사계 심가병 경감님께서 과학수사의 날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22개 비번을 희미하게 찍은 그 영상을 분석하고 해가지고 22개 비번을 찾아낸 이 심가병 경감. 지 비번을 끝까지 안 가르치고 도망치는 이 한동훈 같은 이 무리들. 뭐가 우리 수사에 도움이 됩니까? 국민들의 범죄로부터. 경찰 시키면 돼요. 국수본이 하면 됩니다. 이 검사 2천 몇 명 중에 그만둘 사람들 다 나가고 남은 사람으로 하면 돼요. 안 되면 변호사들 법조 일원으로 뽑아서 쓰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윤석열 이 검찰 세력들은 아예 싹 다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불감청 고소 전부 사표를 수리했으면 좋겠어요. 다 손들어라 그래가지고 사표 낼 사람들. 찬스죠. 무슨 이게 후폭풍이에요. 너무나 불감청 고소원입니다. 노만석 사표, 지금 대행은 노만석이도 빨리 사표 내고 집에 가고. 어떤 사람이에요?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와서 노만석 그 유명한 조현천 그 사건, 그 비상계엄 사건 그 자체를 참고인 중지로 수사 중지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무튼 저는 근데 사실 지금 우리
정성호 장관께서 노만석과 이걸 둔 이유가 이때 한번 물갈이 하려고 이거를 한 템포를 했구나. 이렇게 난 현명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이제 싹 교체하고 노만석이도 그때 다 정리해버린 겁니다. 노만석이도 지가 대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지휘한 것도 스스로 방어를 자기 스스로 소신을 말하지 못하고 지보다 어린 이지수 차관의 말에 뭐 굴복했다고 후회가 된다고 이따위 소리를 할 것 같으면 빨리 사표 내라고 노만석이 도망가지 말고 다 사표 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말 그 이번 기회에 그렇게 정리하면 너무 나는 기분이 좋더라고. 빨리 다들 다 사표 박수 칠 것 같아요. 전부 바꿔버리면 됩니다. 예. 옷 딱 벗기면 돼요. 이게 이 검사들 이 친구들의 권력이 어디서 나온지 인사권자가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 권력을 우습게 보는 겁니까? 이 국민이 뽑아준 이 권력을 이 건방진 놈들이 전부 사표 내고 찍소리도 못한 놈들 아니야. 그 김건희 앞에 가서 핸드폰 갖다 바치고 황제 수사에 가서 무혐의 처분했던 이 나쁜 놈들이 말이죠. 이게 검사냐고 이놈들이 범죄 집단들이지. 다 쓸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무슨 뭐 엄청난 것이나 있는 것처럼 국힘당 막 가서 막 시위하고 뭐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하고 이 와중에 또 한동훈 덩달아 가지고 막 그러니까, 지금 난리 치잖아요. 꼴뚜기 같은 놈인데 제가 봤을 때 아니 5명이 전부 유죄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됐잖아요. 2분의 1 이상 형을 받았고 유동규만 더 받았잖아 형을. 근데 유동규를 보호하려고 이 검사놈들이 난리를 친 거지. 왜 유동규를 그동안 가스라이팅해서 유동규의 진술에 기초해서 대장동 모든 사건을 조작해 왔는데 유동규한테 네 봐주겠다고 약속을 했을 거 아닙니까 검사들이. 근데 실제보다 형이 더 나왔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 유동규가 나 이상 더 이상 못 버티겠다. 8년 받았는가요? 예. 나 싹 불겠다 이제. 나도 나무기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들 전부 구속시켜야지. 지금까지 했던 이 검사놈들. 이 어미준이 같은 놈. 지금 이번 뭐죠? 이 검사 이 친구? 어미준인가? 이번에 떠들었던 검사 이놈이. 그렇죠. 저 부천지청장 이런 것도 하다가 전부 잡아야지. 예. 쿠팡으로 해서 아니, 다 드러났잖아요. 강백신. 강백신은 이 대구 백신, 고검에 가 있고. 백신 수사로 유명한 놈들 아닙니까? 예. 백신 수사가 뭐예요? 자기 편은 약한 걸로 해가지고 봐주고 반대판이 하고. 이건 검사가 아니라 완전히 칼제비들 용역 깡패 같은 놈들이니까 강백신 이런 놈들 전부 나중에 구속 수사해야죠 나중에. 민주당의 진작에 의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이번 사태는 철저히나 유동규 보호형이라는 한겨레 신문 누구 기자가 정확히 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정근 지술 하나 가지고 이걸 가스라이팅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박우식이라는 사채업자를 박우식 사채업자가 다 봐줬어요. 이정근은 저와 같은 공범으로 돼 있지만 기소도 안 했어 지금까지. 3년이 됐는데 기소도 안 하고 나는 지금 2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유동규도 그렇게 봐줬던 거잖아요. 근데 판사가 예상과 달리 법정 구속 8년을 때렸으니까 유동규는 멘붕에 빠질 거고 유동규가 8년 동안 버티면서 검찰 편에 설 수 있을까요? 저는 항소심에서 진술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검사들은 다 죽는 겁니다. 이 대장동 검사들은. 강백신, 어미준 이자들을 진작 민주당에서 탄핵 대상으로 정하고 탄핵을 그렇죠. 추진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탄핵 청문회를 12월 11일 날 잡았는데 12월 3일 날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맞습니다. 그게 불발이 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백신, 어미준이 어떤 자들인지 이미 간판은 다 돼 있었는데 네. 그게 놓치는 바람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나저나 뭐 지금 이제 이자들이 그 공격하는 가장 큰 논리가 이렇게 항소를 안 함으로써 국민한테 돌아가야 될 수많은 이익이 다 저자들이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런 논리면은 예. 지금 여러분 그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을 기소하면서 국민연금에 수백억의 손해를 받았다고 얼마나 배임죄를 부풀려가지고 기소를 했습니까? 1심, 2심, 3심 다 무죄난 거 아니에요? 이거 기소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동훈과 윤석열 그 팀. 금감원 장관 그 친구 이복현 다 그 친구들이 다 얼검에서 기소해서 다 무죄난 거 아니에요. 그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연금이 수백억의 뭐 손해를 끼쳤다고. 이 대장동 저도 인천시장을 해봤지만 제가 2014년까지 시장했잖아요. 이 대장동 사건 됐을 때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시장으로서는 이게 부동산 경기가 저렇게 폭발할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어요. 확정이익으로 회수한 건데
왜 더 회수하지 못했냐고 배임죄로 기소한 이런 미친놈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들은 부산 LCT 같은 거 전부 다 하나도 회수 안 하고 했으면서 아니 더 회수할 수 있는데 더 못했다고 그게 배임죄가 되면 우리나라 기업인들 모두가 어떻게 경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배임죄를 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폐소시켜야 돼요. 아니 폐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요건을 다른 걸로 별도로 강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 폐지, 배임죄 폐지, 직권남용죄 폐지 나는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기업인들이 경영을 하면서 그 판단에 손실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지금까지 기소해서 지금까지 재판을 받았어요. 제가 아는 기업인들도 피를 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와서는 주가가 올라가지고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남았는데도 그 시점에 손해가 날 위험이 있었다고 배임죄로 기소가 돼 유죄를 받으면 경영인들이 어떻게 소신 경영을 하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 좀 공격적 경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이거 해가지고 로펌들 돈 벌어먹고 검사들 지가 배임죄 수사했던 거 옷 보고 나와서 수억씩 돈 받고 먹고 사는 거 있는 이런 이 독수리 까마귀 같은 이 법조 이 시장도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이번에 지금 야당이 국정조사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는 게 어떻습니까? 다 이번 기회에 국정조사며 특검이며 해서 다 밝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는 뭐라도 저기 지금 헌대로 다 하죠. 뭐 오히려 나중에 그게 아니고 뭐 그렇게 빠질까 봐 걱정인데요. 그렇죠. 오히려 빨리 저는 뭐 그 국정감사고 뭐 특검이거나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말씀한 대로 지금 우리가 집권 여당인데 왜 공식적 조직이 움직이지 않고 있느냐. 국수본 하시고 공수처 빨리 활동을 해야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사들 사표 다 싹 수리해도 문제 없습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게. 검사장이 뭐 하는 일이 뭐 있어요, 다. 일선 검사들이 다 하는 거죠. 하기야 지금 위에서 깝죽대는 게 몇 명 안 되죠? 그렇죠. 몇 명, 아니 몇 명이 아니 뭐 한 200명이라도 다 받을 텐데 지금 뭐 100명도 안 되는 숫자들이잖아요. 그 검사장들 이름 이렇게 주청장까지 쫙 어저께 MBC가 이렇게 소개를 하던데. 전부 사표 받으면 검사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제 승진되니까 다 화장실에서 웃습니다. 이름을 다 읽어주더라고요. 네, 다 사표 수리하면은 그 밑에 부부장 검사부터 평검사들 인사적 제소되고 다 좋아할 겁니다. 이참에 그 보안 수사권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 그 문제는 논의가 어찌됐건 이제 두 가지 측면이잖아요. 나는 이 검찰 조직이 환골 탈퇴되지 않는 한 얘들한테 수사권을 준 건 저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그 지금 MBC에서 쭉 이렇게 해주던데 그 명단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우리도 한번 보고 갑시다. 어떤 자들인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북부지검장 박현준, 인천지검장 박영빈, 광주지검장 박현철, 서울 서부지검장 임승철, 부산지검장 김창진, 대전지검장 서정민, 의정부지검장 이만흠, 울산지검장 유도윤, 청주지검장 김향연, 창원지검장 문현철 뭐 쭉 있더라고요. 이번에 뭐 이문정 검사장한테도 너도 이름 올릴래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라고요. 이문정 검사님 말씀이 맞잖아요. 니들이 아니 내란의 주범인 윤석열을 그 구속 취소를 한 거에 대해서 즉시 항고도 안 하고 거기에 아무 찍소리도 못하는 이런 검사들 부끄러운 놈들이 너희들 무슨 검사라고 깜짝거리고 있냐고 진짜 정말 뭐라고 정말 육두 문자가 나오려 그러네요. 이게 아니 김건희 황제조사에 무혐의할 때 단 한 명의 검사가 이문정 검사 빼고 2%세 뭐 그러나 올린 사람도 있었습니까? 근데 이게 뭐 검사는 줄줄이 무슨 애국 투사가 나왔습니다. 전부 사인오고 나와가지고 황당한 인간들이네요. 난 전부 이번 사인온 놈들 전부 사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문정 검사장이 그 얘기한 게 딱 와닿더라고요. 이거 아예 나는 사건 관심을 안 가졌다. 왜? 어미준이 수사를 해서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은 그 수사 누가 하는데 누가 그러면 더 볼 거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딱 보면은 아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 말이 딱 와닿더라고요. 아니 정말 자기가 항소가 옳다고 생각했으면 징계 받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항소장 내면 되는 거지. 네, 그때는 깨갱하고 이제 와가지고 뭐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냐. 다 사표 내면 이문정이 그냥 총장 대행시키세요. 못할 거 뭐 있습니까 다. 아니 그리고
지금 제야에도 좋은 검사 출신 변호사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법조 일원으로 가서 임용하면 되는 겁니다. 왜 검사들은 꼭 현직 자기들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좀 혼란스럽고 헷갈리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송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싹 정리가 되네. 뭐 후폭풍 이런 건 완전히 그런 가스라이팅하고 그냥 조중동이 공범자들이 자기 변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절대 흔들리면 안 되고 절대 다수는 검찰 이번 계획에 전부 사표 수리를 난 지지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송 대표님 말씀 딱 들으셨죠?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됐다. 그래, 이참에 너네들 다 정리해 줄게.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수사가 시작이 됐고 진행이 됐는지, 어떤 식으로 해먹었는지 이거 한번 다 가려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네. 그리고 이게 황교안 체포될 때 그것도 봤는데 거의 그 정신 이상 상태고 저는 정말 어떻게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 이게 무슨 내란이냐고 계속 하고 있어서 내란 선동죄를 범했음을 이번에도 자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란이냐가 아니고 오히려 또 내란 잘했다고 더 막 힘 실어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황교안이가. 오늘 아침에 황교안 체포됐다는 소식 들으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쳤는데. 네, 성박수가 나왔습니다. 외교 현안 좀 짚어볼게요. 네,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 우리가 참 박수를 많이 쳤는데 이제 후속 조치들이 좀 착착착착 돼야 그 박수값을 할 텐데 일단 팩트시트라고 중요한 현안을 딱 정리해 놓은 거 이게 아직도 발표가 안 되고 있어서 뭐냐 왕관 받을 때하고 지금하고 뭐 마음이 달라졌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늦어진다고 보십니까? 지금 관세 협상과 투자 그 협상은 거의 합의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현대차 15% 관세 왜 안 내느냐 그러는데 11월 안에만 우리가 대미투자법 놓으면은 다 소급해서 관세 환급이 되니까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단지 이제 지금 안보 사안에 대해서 특히 저는 그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 그러니까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를 통한 핵연료 공급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 같고요. 뭐 핵 잠수함 건조 장소를 뭐 필리로 할 거냐, 항구로 할 거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잘 논의를 해서 정리되지 않을 것인가 별로 저는 걱정하지 않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래도 뭔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늦게 나오니까 뭐가 문제는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런 문제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계속 논의를 해 가는 거죠. 어차피 지금 투자 관세 문제는 정리되어 있고 이걸로 쟁점이 된 건 아닌데 핵 연료 공급의 문제는 아주 예민한 문제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즉석에서 받았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즉석에서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애들이 수습하려고 지금 노력을 할 텐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원자력 협정이 2015년도에 개정돼서 20년 후인 2035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예. 그때 우리 현재 사용 후 핵 연료는 우라늄 U235 20% 이하 농축도는 사안별로 미국의 동의를 받아 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이거를 포괄적 승인을 해달라는 거죠. 우리 일본처럼. 근데 그 문제하고 이 군사적 목적으로 쓸 수 없도록 이 원자력 협정안이 돼 있는데 이거를 군사적 목적의 핵무기가 아닌 원자력 추진 연료로는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그걸 단서 조항을 넣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NPT 체제의 원칙이나 모든 게 부딪히니까 아예 오쿠스처럼 따로 분리해서 만들자는 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주하고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미국이 오쿠스라 그래가지고 핵 원전 프로젝트를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 별도의 협정을 맺는 게 차라리 낫다. 왜냐하면 민간 수요 위주로 되어 있는 원자력 협정 안에다가 군사용 목적은 안 된다는 엄격한 규정을 손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핵 잠수함 건설 장소를 필리로 할 거냐 옥포로 할 거냐의 문제인데 저는 필리했다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서로 윈윈 하자는 거죠. 일부 공정을 거기다가 최후 공정을 필리에다 맡기고 대부분을 여기서 만들어서 김밥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김밥 잘라놓은 것처럼 이게 통으로 만들어서 이걸 붙여가지고 특수용접으로 고등어처럼 이렇게 잠수함을 만드는 프로세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옥포에다가 만들려면 이
이 핵 추진 잠수함급을 만약에 버지니아급 아마 지금 우리가 3,000톤급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핵 추진 연료되면 6,000톤급 예. 이상 갈 수가 있어요. 그걸 만드려면 샵이 필요한데 그걸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이제 잠수함용 도크가 필요한데 그거 만들어 놓고 2대 만들고 놀면 얼마나 과잉 투자고 아깝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필리 이것과의 계기를 통해서 미국 핵 잠수함 시장에 긴밀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의 파트너로 결합될 필요가 있다.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야 된다. 너네들 핵 잠수함도 우리가 만들어줄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핵 잠수함이 한 72척 있어요. 예. 근데 매년 창정비를 하고 이 수준의 핵잠을 유지하려면 1년에 2척을 신조를 해야 돼요. 2척. 근데 2척 신조할 능력이 없어요. 창정비도 안 되고 있다고 지금. 33%가 지금 창정비가 안 돼서 스톱돼 있어요. 우리 택시기사가 없어가지고 지금 회사 법인 택시 30% 차고지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해주겠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을 만드는 데가 코네티켓하고 버지니아주에 있는데 뉴포트 스타트라는 곳하고 있는데요. 제네럴 다이내믹스 일렉트리시티 그 보트라는 회사, 두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 버지니아 코네티켓에. 근데 거기도 생산 캐파가 제대로 못 따라가는 이거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MRO가 안 되는 거죠. MRO라는 게 메인티너스 리페어 오버홀이라고 해서 그걸 창정비하는 건데요. 창정비 기간이 1년이 걸려요. 1년. 그래서 미국의 소위 말한 지금 작년에 신조를 중국이 50척인가를 만들었는데 미국은 한 척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로 가면 이 해군력을 중국한테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렇다고 망해버린 조선 생산력을 단시간에 어떻게 미국이 복원해요? 대한민국이 긴밀하게 결합돼서 특수하게 이것은 우리하고 쉐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옥포에서 우리가 만약에 3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2대 만들고 1대는 필리에서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공정을 분할해서 만들고 나면 만든 시설이 아깝잖아요. 다 만들고 나면. 미국 거 계속 우리가 해줄게. 그럼 얼마나 윈윈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미국 얘기 나온 김에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치러진 몇몇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잖아요. 뉴욕시장의 젊은 맘디니가 되고 또 다른 데도 막 이렇게 이기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트럼프의 이렇게 막 그래도 트럼프가 하는 것은 어찌됐든 미국 잘 되자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반이 좀 생긴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떤 점에 불만이 있는 걸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물가가 오르고 어려워지고 모든 분야가 지금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민자들이 불안해지고 전부 다. 미국 사회 전체가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동의 안 한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통해 뭐 돈을 많이 세입을 얻었다는데 미국 전체 세입의 1.6%라니까요. 2%도 채 안 돼요. 황금의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은 행위다. 이거 관세 효과가 외국 수출업자한테 관세 부담이 다 전가되는 게 아니라 미국 수입업자한테 전가되고 미국 수입업자는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고 현재 관세 인상 효과가 소비자 물가로 55%가 전이됐답니다. 근데 이게 연말 가면 60% 계속 미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결국 돌아가게 돼 있고 그러면 미국인들이 지금 생활비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맘다니의 슬로건이 어포더빌리티입니다. 어포더빌리티라는 영어 단어가 그러니까 뭔가 적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용 가능한 그런 렌트 일단 주거비하고 버스비 교통비하고 주거비는 동결시키겠다. 버스는 공짜로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차일드 케어 애들 이제 양육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했는데 이제 맘다니의 그러한 생활 밀착형 공약이 엄청나게 폭발적 호응을 받은 거죠. 이제 맘다니의 과제는 뉴욕 주지사와 어떻게 서로 부딪힌 거를 하고 그 예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당장에 지금 트럼프가 맘다니한테 지원을 안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지금 뉴욕 전체 예산이 1,200억 달러인데 재산세가 뉴욕 시 지방세입니다. 재산세가. 그다음에 뭐 담배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법인 일부 소득세도 법인세도 이를 가지고 있어서 1,200억 달러 중에 연방정부 의존된 지원 보조금이 74억 달러밖에 안 돼요. 한 6점 몇 %밖에 안 됩니다.
그 의존도 비율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가 안 돼요. 뉴욕은 세계 최고의 부자 도시니까. 그래서 월스트리트에 이제 부유세를 좀 추가로 해가지고 그 재원을 이렇게 도입하겠다 그러는데 한번 봐야죠. 뉴욕 주지사하고 뉴욕 시장하고 서로 이렇게 의견이 갈리면 그런 건 또 어떻게 풀어야 돼요? 뉴욕 주지사 시장 간의 의견 차이만이 아니라 소위 뉴욕 전 시장 쿠오모를 이긴 거잖아요. 쿠오모가 사실 그 미국 언론에 따르면 팻캣이라 그런 거죠. 살찐 고양이. 예.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어떤 기득권층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무현, 이재명의 현상이 민주당, 우리 한국도 민주당의 기득권과의 싸움을 통해 새로운 민주당의 혁신과 에너지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맘다니나 그러니까 샌더스 같은 사람은 맘다니를 지지했죠. 알렉스 오카시오 같은 이 젊은 진보적인 민주당 의원들을 지지했지만 주류들은 잘 지지 안 했던 거죠. 지금 민주당의 뉴욕에 있는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금 뉴욕 하원 의원 흑인 코커스 대표인 그 친구가 내년 지방선거 이기면 아마 미국 하원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친구예요. 약간 소극적입니다. 맘다니요. 일본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다카이치 총리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좀 좋게 평가를 하기도 했지만 워낙에 기본적으로 극우인데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참 지금 우리가 그 블랙 이글스 그 가는데 거기 좀 급유 좀 하려다가 독도 문제 때문에 지금 결국 못하게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카이치 총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여자 아베 역할을 하는 거죠. 아베 신조가 납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정치적 이득을 얻어서 계속 납치 문제를 자신의 정치적 그 지지도 획득의 수단으로 활용을 했잖아요. 아마 이제 다카이치는 대중 강경책을 통해 이제 그렇게 아마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독도 문제도 그런데 저는 다카이치가 독도 문제를 저렇게 심하게 공격하면 우리의 맞불 작전으로 우리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라도 대마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그 결의안을 재헌국회 때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마도가 조선 땅이라는 우리 땅이었다는 역사적 근거도 많아요. 그걸 가지고 한번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거 한번 서로 세미나를 해보자. 맞불 작전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 재헌국회 때 이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재헌국회 대마도가 우리 대한민국 땅이라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쿠릴 열도의 북방 사계섬을 지금 반환해달라고 지금 러시아한테 지금 사정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가 러시아 편에 서서 이 땅 러시아 땅이라고 만약에 선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그다음에 지금 센카쿠 열도하고 다오이다오 그 같은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다오이다오라고 그러고 일본은 센카쿠 열도라고 그러죠. 우리 센카쿠 열도가 아니라 우리는 다오이다오가 중국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만약 우리가 발표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우리가 지금 그렇게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북방 열도, 쿠릴 열도 그 섬, 4개 섬 반환 문제하고 센카쿠 열도 문제하고 대마도 문제를 저는 이슈화 시켜서 나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맞불 작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매뉴얼은 독도 문제가 어차피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 이걸 문제 삼아봐야 좋을 일이 없으니까 그냥 상대하지 않는다로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송 대표님은 차라리 그러면 정면 돌파로 한번 붙어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쪽에서 뭐라면 우리도 그쪽을 쟁점화 시키는 거죠. 센카쿠 열도도 같이. 그러면 결국은 최선의 방법이니까. 독도가 누구 땅이냐 이렇게 이제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조심스러웠단 말이죠. 그동안에. 저는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이 되든 말든 간에 훨씬 우리가 근거 자료가 높기 때문에 저는 불리할 게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미국한테 이걸 요구했나 봐요. 미국이 그때 헤이글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때 2014년도입니다. 그때 일본이 뭘 요구했냐면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 조약의 대상임을 확인시켜줬어요. 그 말은 뭐냐? 미일이 안보 조약이라는 게 일본의 방위를 위해서 미국이 같이 참여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센카쿠 열도가 그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면 완전히 미국이 방위를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중국 인민해방군 장성이 그 헤이글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같은 논리면 왜 센카쿠 열도가 미일 방위 조약의 보호 대상이라고 한다면 독도는 한미 방위 조약의 보호 대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민해방군 장군이 물어봤어요. 여자 장군이었어요. 내가 똑똑하다고 칭찬 편지를 보내줬어요. 우리나라 장군이 해야 될 말을 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대상에 독도를 포함시키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속화시켰나 봅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뭐 막힌 데가 없고 만물 박사시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경제 관련해 가지고 네. 지금 코스피가 좀 출렁거리고 뭐 조정기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다시 올라갔어요. 지금 현재 4,142.86이에요. 네. 4,200 지난번에 잠깐 후퇴했다가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코스피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코스피는 이제 등락을 거듭하겠지만 저는 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발전해 갈 것이다. 5천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코스피가 오르는데 왜 환율이 안 떨어지느냐. 이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서학개미.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외국 주식을 산 게 거의 한 1조 정도를 샀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1조가 아니라 1,000조인가 1,000조? 1,000조. 예. 1,000조. 예. 죄송합니다. 1,000조 정도를 써.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가 사는 게 한 230 몇 조인가? 아무튼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매수한 거에 3배를 샀다고요. 예. 한 1,000조 가까이 투자를 했어요. 그만큼 외환 수요가 달러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서학개미가 돼서 산 거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소위 국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서 올릴 것인가의 과제이고 지금의 이제 주가 상승이 주로 AI 특수에 따른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칩이나 이쪽 분야에 너무 편중돼 있고 일반 제조업은 떨어진 종목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 문제가 앞으로 또 과제죠. 돌파하는 과제인데 일단은 계속 투명성을 강화시켜 나오고 정치적 안정성과 확고한 전략을 해간다면 저는 장기적으로 전망이 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너무나 주가가 때문에 막 비투를 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사실. 참 그런 건 보면 그래서 참 어쩔 수가 대통령께서 없어. 장기 보유 주식 투자자한테 페이버를 좀 줘라. 정말 정확한 말씀이고 주식 투자하면 좀 몇 년 그냥 묻어놓고 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빚을 얻어가지고 단기 투자에 이렇게 연연하다 보면 걱정이 큽니다. 참 쉽지 않죠. 또 그거 하면 또 부동산 또 다른 부분 뭐 이런 거 다 같이 봐야 되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그동안에 계속 준비하고 공부도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또 송 대표님 미래 기대하게 됩니다. 정말 부동산 문제는 정말 제가 유일한 솔루션이 있다고 제가 잡아오고 있는데 한번 기회가 오겠죠. 한번 들려주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누구나 집 프로젝트로 많이 해결할 수 있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시원하셨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인터뷰했습니다.